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함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뜨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 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냐.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온전치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긴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던 건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가 제일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시부의 귀가 좀 얇은 편이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한 번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시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했던 거였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도와주기 싫다는 말을 꺼내면서 가족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였죠. 제가 살던 집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시댁 집안의 능력에 맞춰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테지만 제 아이를 조금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택 쪽을 알아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아파트로 들어가신 뒤 주택은 처분하려고 내놓으셨던 집을 제가 인수받은 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무리한 투자가 화를 입어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될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 방에 여유는 있었지만 저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던 게 남편과 안 좋은 감정까지 쏟아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 번 허용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가족을 사지까지 몰아넣은 시부의 잘못을 제가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남편은 자기 가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서운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비쳤지만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관없었을 테지만 제 입장은 달랐고 어느 누가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싶겠어요. 사정이 딱한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 발을 들이면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찜질방이었고 그곳에서 새우처럼 허리를 굽힌 채 쪽잠을 자고 있는 시집 식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반대를 해서 따뜻한 보금자리 놔두고 찜질방에 들어와 지내고 있다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먹이길래 직접 현장을 보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성애가 더 쉽게 작용을 했던 건지 시집 식구들의 모습에 제 마음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시집 식구들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정말 달라진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배려했던 만큼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겼을 때 시댁 집안에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모여 살기 시작했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되면서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진 건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단 반대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분명 저희 집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은 이미 지킬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죠. 당신 처음 나랑 약속했던 조건이 뭐였어? 내가 일단 거처를 마련해주면 그때까지 가족 모두 열심히 돈을 모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었잖아. 그런데 5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물을 흘러가듯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제는 누가 집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시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잖아. 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는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시니까 지금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 알아? 10년 넘게 사신 것도 아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5년 정도는 쉬실 수 있으시잖아.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년 뒤면 정년이라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야. 한번 채용하면 오랜 기간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몇 년 뒤에 나이 때문에 회사를 나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은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굳이 나가라고 등 떠밀 필요 있겠어? 솔직히 도움 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동안 서준이 돌봐주셨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집에서 얹혀 살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당신은 마음이 편하겠어? 5년이면 미워하는 사람도 정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길래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언제 나가시나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네.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고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할게.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 당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도 아가씨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나 보네. 내 옷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나 일하러 나갔을 때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꺼내 입더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옷은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입는 속옷을 자기가 몰래 계속해서 입으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하고 넘어갔다 치자. 더 심각한 건 내 지갑에 손은 대지 말아야지.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몰래 새벽에 나와서 옷방에 들어가 지갑에 있는 현금만 쏙 빼가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가족들끼리도 해선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시부모님이 서준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당신 나랑 장난해? 당신이랑 내가 출근하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고. 시부모님께서 집에 지인들을 싹 다 불러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고스톱 치면서 서준이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당신이랑 내가 퇴근할 시간 되니까 대충 눈에 안 보이는 것들만 치운 것뿐이지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놔서 좋게 설명한 게 몇 번인데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야 된다고? 이게 가족이야? 나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이냐고. 당장 나가서 당신이 하겠다는 말 전부 다 꺼내놔. 알겠어?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이더니 제 앞에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저는 문 앞을 가로막은 남편을 밀친 뒤 거실로 나갔어요. 이미 시집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맥주 한잔 하면서 TV를 시청하고 있길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TV 전원을 꺼버렸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당장 TV 안 켜니? 너 내 말 안 들려? 리모컨 이리 내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저랑 약속한 건 지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거냐고요?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야 용돈 타섰으면 끝인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일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는 거냐? 하나뿐인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아무 조건 없이 집만 제공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배려를 좀 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계획을 잡고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너는 그런 것들조차 싫은 거냐? 네가 우리를 내친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서 지내겠소?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찜질방 생활이나 해야 되겠지. 대출빚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같이 지내면 내 아들딸이 빚 갚는 건 좀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러니 빚을 갚을 때만이라도 함께 지내면 안 되겠니? 아유, 그렇게까지
불쌍한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구걸까지 해야 되는 건데? 더러워서 같이 안 살면 되잖아. 다들 짐 챙겨. 그냥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게 속 편하겠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니? 이 양반이 주식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손 벌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엄마, 지금 당장 짐 싸라고 하면 어떡해?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현태 씨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찜질방에서 인사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번 주 지나고 찜질방으로 나가던 하면 안 돼요? 올케 언니는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준이 봐주는 건 생각 안 하냐고요. 진정하고 좋게 대화로 풀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 진정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다들 나가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시려는데 제가 뭘 더 받으려야 하는 거죠? 드린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아버님, 며칠 전에 가져가신 거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도로 가져다 놓으시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니? 아빠,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요? 제가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도 아닌 가족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떡해요? 시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본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주신 금품들이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된 거냐며 왜 제 금품이 시부의 방에서 나오는 거냐고 화를 내며 여쭤보자 시부는 돈이 좀 필요해서 금품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충격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죠. 노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등 따시고 시누이와 남편이 빚도 갚아주니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집안에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살고 계셨을 때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이신지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었죠. 그래서 항상 CC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시집 식구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죠. 하지만 시집 식구들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들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고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던 저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이 봐줬다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나가주는 게 좋겠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할 말을 잃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한테 저를 설득해 달라며 사정하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온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나 봐.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당신이 우리 가족 내쫓아 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 너무 잘 알잖아. 5년 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당신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음부턴 내가 잘할 수 있게 확실히 못을 박아두도록 할게.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벌써 5년째야. 내가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 건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 집안 식구들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 혼자서 열심히 하면 뭐해? 뒤에서 전부 초치고 있잖아. 아가씨도 재산 한 푼 없고 당신도 벌어놓은 돈 시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들어가는데 부족한 건 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들 부양하려고 결혼한 거야? 내 계획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 세 가족 열심히 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 바쁘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 이런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야. 그래서 이번에 집에 오기로 하셨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가 봐. 우리 가족도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잘 처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집안이 나서게 되는 거잖아.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따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 당신도 옆에서 들었지?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몸이 힘들다고 일을 안 하시려 하시잖아. 그 전에 놀고 먹지 않고 5년의 시간 제대로 계획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 이건 모두 아버님의 무능력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 내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려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이번 주 내로 나가? 아까 내 동생이 얘기했잖아.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는데 정말 찜질방에서 인사시킬 작정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좋은 추억 만들고 좋잖아? 솔직히 그 남자가 불쌍한 거잖아. 생각을 해봐. 아가씨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 집안을 위해 평생 노동만 하고 세상을 떠나겠지. 그런 삶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당신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대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까지 필요한 짐 다 빼고 작은 원룸 하나라도 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빈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자 남편은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절대 굽히려 하지 않자 시집 식구들은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며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닌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은 더 크게 다가왔고 며칠 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면을 하게 되었죠.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해결 방법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지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한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와 같은 의견을 보이며 집에서 그만 나가주는 방향으로 아빠가 말씀하시자 시모가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꺼낸 터라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죠.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어른 속 빼다 박았네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눌러붙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갈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사정을 해도 무참히 내치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벌 받는 거 몰라요? 5년이든 10년이든
진심을 다해 도와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 따라올 텐데 지금 당장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며느리니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이 썩어 빠진 집에서 나갈 테니 며느리 너는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갑자기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뇨.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만드세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왜 너한테 바쳐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너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이대로 나가면 내 아들이 버는 돈 죄다 너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니? 둘이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의 몸도 아니고 서준이도 있는데 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시려는 건데요? 저와 결혼했으니 어머님은 저희 부부 일에 관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분위기를 몰아가신다면 저도 그동안 침묵했던 거 전부 다 끄집어낼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크게 화를 내자 시모는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제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내셨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집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급하게 수습한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다면 전부 저한테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양가 집안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또한 시부모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모가 바라는 대로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남편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희 가족은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갈라서라며 이렇게 살다간 저도 문제지만 제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 거라면서 이왕 이렇게 된 게 잘 된 걸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마지막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자기 가족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던 터라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한참 동안 놀란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제 아이와 집안에 남겨진 저는 앞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한 통의 전화가 오길래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 일이라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상당히 위급해진 상태라며 서둘러 병원에 와주길 바란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 이미 일가족 4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의 몸은 차가워진 상태였고 제가 울부짖어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리자 잠시 뒤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시집 식구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모두 놀란 표정을 보이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한꺼번에 일가족 4명의 집단 장례를 치르게 될지 몰랐던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신우의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닌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워낙 충격이 컸던지라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신경 쓸 힘이 없어 그냥 지나쳤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가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계셨죠.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시모와 남편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엿듣게 되었어요. 내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례가 웬 말이니? 어차피 우리 없어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괜히 알기라도 한다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텐데 다른 날로 다시 잡으면 안 될까요? 꼭 내일 가셔야겠어요? 예, 아무 때나 언제 갈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벤트 상품이 맨날 있을 줄 아니? 여행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초저가 골프 상품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야. 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우리 집안 형편에 이런 기회 누리기 쉽지 않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너 설마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사돈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재산을 며느리한테 돌아가겠네. 그럼 이참에 우리 골프 여행 다녀오고 아예 며느리 집에 눌러붙어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며느리 하나쯤이야. 내 발밑에 두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며느리 돈이 우리 돈 아니겠어?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음날 당장 출발하겠다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저를 놔두고 시댁 식구들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남편한테 더 화가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같이 슬퍼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에 다른 계획을 꾸미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예정대로 다음날 저 혼자 놔둔 채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장례식장을 서둘러 빠져나갔죠. 저는 부모를 잃고 두 언니를 잃었지만 가족을 꾸리며 살아왔던 형부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남편은 골프 여행을 가려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가족이 한 명도 아닌 한날 한시에 4명의 가족을 한 번에 잃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거네요.
형부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진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제 집에서 놀고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여있던 시댁 식구들의 짐을 얄짤없이 죄다 밖으로 빼버린 다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시댁 집안은 집 밖에 자기 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광경을 보고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어차피 이혼할 마음 변함없었고 장례식보다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욕부터 할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했는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기 서준애미야. 아직도 화가 많이 난 거야? 우리 가족이 골프 여행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내 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돈까지 이미 결제한 상태라 다녀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조용히 사라진 건데 그게 너무 서운했었니?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맨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초저가 한번 나와서 다녀온 것뿐인데 꼭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짐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빼놨어야 했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대로 인연 끊어내지 말고 좋게 생각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랑 이혼을 결정했었고 제 마음 변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저보단 골프 여행이 우선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가진 것도 지뿔 없으시면서 골프는 치고 싶으셨나 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세요.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사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집에 있던 짐들 전부 다 빼버린 거니 필요한 건 챙겨가시고 나머진 알아서 처리하세요.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비밀번호도 바꿔놨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신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 신신당부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혼자 집에 들어오셔서 금품을 또 가져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있을 예정이니 그런 줄 아세요. 제 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만 사라져 주시죠. 부모님 댁으로 옮기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한테 받았던 금품들이 전부 다 사라졌길래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시부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 금품에 손을 댔고 급하게 도망을 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차피 걸리게 될 걸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시부는 금품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동네 사람들의 집에까지 함부로 침입해 금품에 손을 댄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는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고 시부는 2년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채 지금 현재 저는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저한테도 행복한 날들이 다시 찾아오겠죠.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10년이었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자존심의 끝판왕인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딱 봐도 무슨 말을 하실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터라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네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달라진 제 삶에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형님과의 관계였죠. 저를 상당히 의식하는 게 느껴졌고 뭐든 저와 비교를 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항상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 모습이 저에겐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저와 반대로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뭐든 저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삶을 피곤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각자 만족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님의 성격이 제 삶의 걸림돌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네요.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관계 유지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제 인생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불안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 사연은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한 대가 제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피하다가 인도를 덮치면서 저희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결혼 생활한 지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를 떠나가 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정도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형님의 한마디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사람 인생 한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동서가 많이 힘들겠지만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야지. 세상엔 얼린 게 남자인데 아픔은 잠깐이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야. 혹시 알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게 이 사람 영정사진 앞에서 할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형님이랑 말싸움 하기도 싫고 그럴 만한 기운도 없어요. 이게 다 동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그렇게 흘리는 눈물 아무 소용 없다. 기력만 떨어지는 쓸데없는 행동일 뿐이야. 눈물 흘리면서 오열할 시간에 최대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어?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날 계획을 가지던지 아니면 괜찮은 직장 알아봐서 하루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애라도 안 굶길 거 아니야. 의지할 곳이라곤 시댁 집안밖에 없다지만 서방님이 떠난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동서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게 자라와 놓고 또 그 길을 밟아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애도 생각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최대한 어렸을 때 아빠를 만들어줘야 커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인생살이가 불쌍하니까 이런 조언 해주는 거지? 나는 뭐 동수한테 관심 주고 싶은 줄 알아? 원래 삼류 인생이라는 게 그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봤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물려받고 살아오는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 흙수저가 금수저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동서도 지금의 인생을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서방님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산 사람은 일단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하시라니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참견하세요? 형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앞이 캄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데요? 장사하시는 거 돈벌이도 안 되셔서 맨날 전전긍긍 되시고 중내산에 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주버님이랑 싸우시잖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저보고 삼류 인생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더 삼류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버둥 치시는 것 같으신데요. 장례식장에 뒤늦게 나타난 형님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닌 제 속을 더 긁으려고 온 건지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장례식장에서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과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격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형님과 저와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야 형님은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과 마주치는 상황들을 피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제 아이가 곁에 함께 있어주길 바라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형님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될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형님의 얼굴을 안 보는 건 너무 당연했던 거고 시부모님께선 이런 관계를 풀어주려고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녁에 잠깐 얼굴이나 좀 보자고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뵈니 시부모님이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제가 온 걸 아시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리에 앉혀주신 뒤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해주셨고, 그간 남편이 곁에 없어 우울했던 날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잠시 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감정은 다시 날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동서도 와 있었네? 음식을 보니까 이제 막 온 거야? 안 올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온 거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은데요. 아버님, 어머님 뵈러 온 거지. 형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형님이랑 제가 서로 웃으면서 얼굴 마주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만들 하고 너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큰며느리는 오늘 웬만하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힘들게 만든 자리인데 고생한 시애미를 봐서라도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작은 며느리한테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니 오늘만큼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오해 감정들을 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서방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동서가 여기 남아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수발 들면서 남은 인생 과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때 앞으로의 인생길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준 것뿐인데 동서가 민감하게 대응을 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했겠죠. 같은 여자로서 충고를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형님,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하필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떠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저희 집안 얘기까지 꺼내시는 건데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가 언제인데 그걸 거론하면서 제 삶이 삼류 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형님 인생은 인류인가요? 피장파장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남의 삶에 대해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형님도 가진 건 별거 없으시면서 맨날 있는 척하고 사치나 부리시잖아요. 아주버님께서 그이가 있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형님에 대한 불만이 아주 상당했었던 거 아세요? 힘들게 벌은 돈 분위기 타면 물 쓰듯이 쓴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나중에 큰 돈 들어갈 때 엄청 애먹는다고 형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관계 회복도 좋긴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억지로 받는 사과는 저도 싫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만큼 조용히 있다 갈 테니 형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저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의 성격 차이 문제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도 참 자존심 하나는 엄청 강한 것 같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서방님 밑에서 벌어먹고만 살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요즘 세상 다 학력 보고 사람 뽑지 않나? 부모님 잘못 만나 삼류 인생을 사니까 대학도 삼류대를 나온 거잖아. 그러니 취업까지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조금이라도 있었어?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동서 인생의 날개 좀 다르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입곱게 받아들여서 아버님 어머님 고생하게 만들고
정말 한심하다. 동서가 서방님을 잃은 만큼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 동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챙겨드려야 되는 상황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힘드실까봐 힘내시라고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필요한 거 사시고 두 분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바람을 쐬야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액수는 마음에 드세요? 누가 이딴 거 달라고 했니? 너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삼류 인생이라고 그랬니? 작은 며느리의 사돈분들은 당신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한 말은 우리 집안도 삼류 집안이라는 거냐? 내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세상을 떠난 내 아들도 삼류 대학에 삼류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남자를 만나서 작은 며느리가 불행해진 거니까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나라는 거잖아. 이런 망할 X를 봤나? 넌 그 입이 문제야.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어른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자 형님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돈 봉투를 챙긴 뒤 집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형님의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형님과의 교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만 따로 부르셨지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셨네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형님도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시숙에게 히스테리를 부린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님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형님만 빼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을 때 형님이 현관문을 박차며 들어왔네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모임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최대한 입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모르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끌고 가야 되겠어? 이제는 아예 막장으로 나가자는 거야, 뭐야?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뭐 이 집구석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은 줄 알아? 더러워서 인연 끊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끼고 살았더니만 조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여태까지 당신이랑 함께한 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잘난 사람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자. 우리는 그동안 너 눈치 보면서 안 살았는 줄 아니? 그래도 조금은 정신 차렸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삐딱선을 타고 있어?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아들, 너는 어떻게 저런 철딱선이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둘의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결과만 통보해라. 하는 짓 하곤 삼류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삼류라는 거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나는 충분히 받아줬을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다. 삼류 눈에는 삼류만 보일 뿐이죠. 저를 놓치신 걸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방금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면 충분히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자존심 좀 그만 내세우시고 이제 그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다고 뭐가 좋아지는데요? 나중에 형님이 제일 크게 후회하실 테고 그때 돼서 잘못을 뉘우치셔봤자 이미 늦게 된다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때 잘못하신 부분 전부 인정하시고 다시 조용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동서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뭣도 없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얘기했지?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미래도 없는 집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과부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알아서 개척하며 더 능력 있고 좋은 남자 만날 테니까. 뭐가 좋다고 이런 집에 버티고 있는 거야? 아구 참, 돈 많은 남자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애 딸린 너 같은 여자 누가 만나주기라도 한다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시모는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뱉고 있는 형님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얼굴에 뿌려버렸고 그걸론 부족하셨는지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소금을 얼굴에다가 사정없이 뿌리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형님과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핸드백으로 저한테 마구잡이로 휘둘렀네요.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부는 결국 참지 못하셨는지 형님의 옷깃을 잡으신 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고 시숙한테 최대한 서둘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두 분의 관계를 속히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숙도 형님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시부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시댁의 창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며 창문을 전부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행동에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나자면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시댁에 사정없이 뿌려대고 있었네요. 형님은 라이터를 들었고 시숙은 급하게 달려가 형님의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를 낚아챈 다음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시숙의 손에 뺨을 허용하게 된 형님이 그제서야 난동을 멈췄지만 문제는 집안 곳곳에 뿌려진 휘발유 냄새였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숙은 형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손에 걸레를 쥐어줬네요. 집안에 뿌린 걸 당장 닦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뒤이어 경찰이 찾아와 형님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네요. 형님의 사돈 어른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는 대신 용서를 구했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시숙과의 관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만약 일이 더 크게 진행이 됐었다면 가족 모두에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고 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숙은 형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한 뒤에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나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네요. 대충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방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상가 주인 이름이 김봉남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동서 이름이라고 이분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이야? 네, 맞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개명전 이름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더 이상 상가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놓은 거예요. 형님이 8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동결된 월세를 내고 계셨잖아요. 그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세상 떠난 그이랑 결혼했을 때 많이 놀랐었는데 형님이 저희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계약 당시 제가 너무 바빠서 부동산에 계약 위임을 했었는데 그때 형님이 저희 상가에 들어오신 거였네요. 그때 제 이름이 김봉남이었고 그이랑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때 어머님이 이름을 개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김규희로 개명을 했던 거였어요. 형님이 제 상가에 들어와 장사를 하시는 거 왜 형님만 모르셨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형님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제 상가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질투를 많이 할 테고 저와 비교가 돼서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아주버님께 부릴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저도 굳이 제 입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상가도 제 힘으로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기고 떠나신 건데 제 것인 것 마냥 형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하셨고 이제 남남인데 제가 형님한테 더 이상 뒤에서 신경 써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삼류 인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마당에 저도 더는 배려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미 다른 분께서 상가를 계약하셨고 이제 제 소유가 아니니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원래 진작에 처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님이 매달 납부하시게 될 월세의 부담이 커질 게 뻔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될까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새로 바뀐 주인분이 정상적인 월세를 받는 거고요. 형님은 거기에 맞게 월세 납부하시고 생활하시면 되시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동서, 잠깐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다며? 나보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그이랑 이혼하면서 내가 챙긴 건 식당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 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방법을 만들려고 식당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매일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올려버리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려워진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 있는데
매몰차게 등을 돌리진 않을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나와 등을 돌려버린 상태라 이제 갈 곳도 없다고. 꼭 보란 듯이 성공해서 시대개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솔직히 형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뿐이지 음식에 소질이 없으세요. 그리고 상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원래 그 정도 월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손을 털었으니까 새롭게 바뀐 주인분께 사정을 하시던 아니면 식당을 처분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던 하셔야겠어요. 요즘 명문대 나와도 취업하는 게 힘들다던데. 형님도 앞으로의 인생이 참 막막하시겠네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요. 형님은 제 팔을 덥석 잡더니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절대 식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가를 운영할 마음이 떠나버렸고 그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님과의 지속적인 마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마음이 확고했었네요.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동네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서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새롭게 바뀐 주인분한테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네요. 새로운 상가 주인이 되신 분은 저와 꽤 오랜 친분을 쌓아오신 분이라는 걸 부동산에서 듣게 됐다며 제가 말만 잘해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며 버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오랜 시간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생겼다는 속마음을 꺼내셨네요. 그동안 시숙께서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형님이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오신 돈으론 지금까지 사치를 부리셨으니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형님이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부탁하는 것 말고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네요. 시부모님께도 찾아가 용서를 빌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형님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을 꺼낸 뒤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서 입조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잘난 건 하나 없으면서 남을 비하하며 깎아내리는 행동은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암덩어리가 빠져나갔으니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